장터에 내놓은 아버지. 옛날 어느 시골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선비의 집안은 벼슬을 못한 지가 이미 몇 대가 지나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 선비는 하루 종일 책을 읽는 게 일이었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결국 아내가 혼자 동네에서 품을 팔아 생계를 책임지니 지금의 상황에서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 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겨우 하루하루 끼니만 때우며 살고 있는데 하필 제사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걱정이 태산인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보, 어떡하죠? 아버님 기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제사상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데 어쩌면 좋죠? 그러게나 말이요. 그렇다고 아버지 제사를 허투루 지낼 수도 없고 걱정이구려. 빚을 내서라도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장만해야겠는데 우리한테 그만한 돈을 내줄 사람도 없고 이를 어째요. 선비와 아내는 함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그저 애만 타며 하루하루 날짜만 갈 뿐이었다. 결국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제삿날이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선비는 정성스레 싸놓았던 신주를 풀어보았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도포의 소매 속에 신주를 감추고는 장터로 향하는 것이었다. 때마침 오늘은 장날이었다. 장터에는 싱싱한 생선, 과일, 나물 등 먹거리와 온갖 물건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몹시 붐볐다. 하지만 그래봐야 돈이 없는 선비에게는 그림의 떡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면 선비는 왜 신주를 가지고 장에 나온 것일까? 정신없이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는 장보는 사람들 틈에서 선비는 생각했다.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제사상에 고기와 생선과 과일을 올리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아버님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을 수밖에 없다.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선비는 하는 수 없이 발걸음을 어물전으로 옮겼다. 그곳에는 강과 바다에서 잡혀온 다양하고 싱싱한 생선들이 비늘을 반짝이며 쌓여 있었다. 선비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소매 속에 감춘 신주를 반쯤 드러내어 생선 쪽을 향하게 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장터에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비는 남이 알아듣지 못할 만큼 작은 개미 목소리로 말하며 어물전 한쪽에 있는 조기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아버지, 조기를 올리겠습니다. 이번엔 두어 발짝 옮겨 대구 앞에 섰다. 아버지, 지금 한창 맛이 좋을 때랍니다. 대구를 올리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선비는 그렇게 귀한 상어며 큼직한 문어며 마른 황태며 제사상에 올릴 만한 생선들 앞에 아버지 신주를 반쯤 꺼내 들고는 돌아다녔다. 그리고는 과일 파는 곳으로 갔다. 선비는 또다시 소매 속에 있는 신주를 반쯤 드러내어 과일 앞에 섰다. 선비는 이번에도 제사에 올리는 여러 과일 앞에서 신주를 꺼내 들고 잠깐씩 멈춰서서 아버지의 제사에 과일을 올렸다. 곧이어 채소가에게도 들른 선비는 각종 나물을 아버지의 제사에 올렸다. 선비는 마지막으로 장터를 한 바퀴 돌며 아버지의 신주의 저작거리 구경을 시킨 뒤 집으로 가며 말했다. 아버지, 맛있게 드셨어요. 이제 집으로 가면 며느리가 밥과 국을 해놓았을 것입니다. 어서 가시지요. 집으로 가보니 과연 선비의 아내가 이웃으로부터 쌀과 고기를 변통해 밥을 하고 고깃국을 끓여 놓았다. 비록 밥과 국뿐인 제사상이었지만 선비는 그것을 정성스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올렸다. 그날 저녁, 지난 며칠간 제사 걱정으로 편하게 잠들지 못했던 선비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그 꿈속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고 흐뭇한 미소를 띤 채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오늘 어찌나 배불리 먹었는지 모르겠구나. 고생이 많았다.
내 정성이 참 갸륵하다. 아버지, 이 못난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집에서 모시지도 못하고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모셨으니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꿈속에서 선비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는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가난을 물려준 이 애비타심을 나도 다 안다. 네 형편에 최선을 다하느라 고생 많았다. 네가 가난한 가문에서 태어나 이렇게 고생이 많으니 내가 죽어서도 맘 편히 눈을 감지 못하겠더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내년 봄이 오거든 뒷산 자갈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거라. 선비체 며느리랑 그만 버리고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러면 큰 수확을 거둘 것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뒤 미소를 짓는 듯 하더니 금세 사라져 버렸다. 그 순간 선비는 아버지를 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일어난 후에도 꿈속에서 들은 아버지의 말씀은 자꾸 귓가에 생생하게 맴도는 듯했다. 그리고 선비는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신기하네요. 저도 지금 막 아버님 꿈을 꾸닥겠어요. 저에게도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내년에는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선비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꼭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다. 선비네 외는 뒷산 자갈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평생을 노력해온 글 공부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시작한다는 건 여간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선비는 굳은 각오를 다짐했지만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농사일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서툰 농사일을 하루 종일 하고 나서 잠이 들 때쯤이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잠들기 일쑤였다. 게다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못 쓰는 자갈밭을 평소에 책만 읽던 선비네 외가 일군이 마을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다 못해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았다. 저기는 돌밭이라 일구어봐야 못 쓰는 밭인데 책이나 읽던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고 괜한 헛고생을 하시는구만. 그러네. 참 별일이구만요. 뭘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농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아나? 선비님이 뭔가 깊은 뜻이 있는가 보죠 뭐. 선비네 외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개의치 않고 열심히 밭을 갈아 채소를 심고 가꾸었다. 그렇게 힘겨운 노동의 시간이 더디게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선비네 밭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선비네 밭에는 호박, 가지, 고추, 배추 등 다른 누구의 밭보다도 풍성한 수확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일학마다 가득했다. 세상에나 쓸모없는 자갈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려. 아이고 어찌 책만 읽는 선비님이 언제 농사를 이리 배웠대? 거참 대단하네. 많은 수확물을 얻은 선비는 그것을 팔아 이제 더 이상 끼니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해가 갈수록 선비는 더 많은 농작물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고 그것으로 논밭을 점점 늘려가기 시작했다. 세월은 흘러 어느새 슬아의 자식도 셋이나 두게 되었다. 가족도 늘고 먹고 사는 걱정도 안 하게 되니 선비 집에서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된 것이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못 쓰는 자갈밭을 일구어 살림이 펼 수 있었다니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할 일이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선비의 효심에 감동하여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었나 보다. 그리고 글만 읽던 선비가 갑자기 전문 농사꾼이 된 것을 신기하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묻곤 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자갈밭을 일굴 생각을 한 거요? 아무리 농사 잘 짓는 사람들도 그런 땅은 보지도 않는데 말이야. 선비와 아내는 가난하게 지냈던 과거의 제사와 아버지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도 선비가 효심에 복받은 사실을 알고는
너나 없이 효도를 다했다. 효도하여 크게 복받은 사람이 같은 마을 안에 있으니 더욱 귀감이 된 것이라 하겠다. 어찌 보면 잘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 그래서 가족을 위해 또 자신을 위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도전할 건 도전하며 사는 것.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하면 되는 것이다. 선비는 그렇게 아버지의 당부대로 선비의 체면을 버리고 농부가 되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가장에서 집안 살림을 일으키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멋진 남편, 멋진 아버지가 된 것이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조선 명종에서 광해군 때의 일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심의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양반이면서도 외관을 깨끗이 하지 않고 쑥대머리에 지저분한 얼굴을 하고 해진 옷을 입고 다녔으며 술과 기생이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청빈한 재상으로 이름을 날리고 당대의 조선 정치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큰 사람이 된다. 이야기의 시작은 심의수가 15세의 젊은 한량일대로 돌아간다. 하루는 어느 재상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내노라 하는 양반들과 인근에 있는 기생들이 모두 모여 큰 술판이 벌어진 것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심의수는 그의 벗들과 함께 불쑥 술자리에 끼어들어 행패를 부리고 기생을 희롱했다. 대부분의 기생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이들을 피했지만 기생 중에 미모와 기회에 있어 군계일학이었던 일타웅은 한참을 지켜보다가 오히려 심의수의 희롱을 받아주며 후의를 약속했다. 과연 왜 그랬을까? 사실 일타웅은 심의수의 관상과 외모, 언행에서 남다른 비범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마음속에 아무도 몰래 늘 품어왔던 꿈이 있었다. 그것은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제목의 사내를 만나는 것.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여자와 기녀라는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꿈이었다. 그녀는 심의수에게서 자신의 꿈을 이룰 가능성을 본 것이다. 며칠 뒤 일타웅은 심의수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제가 며칠 전에 아드님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드님의 기상이 남다르고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렇게 방탕하게 인생을 보내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드님을 감화시켜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기생입니다. 하지만 웬만한 양반 못지않게 글공부도 하였고 모아둔 재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어떻게 해서든 아드님의 뒷바라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받아주십시오. 심의수의 어머니는 갑자기 들이닥친 기생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으나 그녀의 고운 자태와 차분하고 진지한 말솜씨에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아들 때문에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던 심의수의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날부로 일타웅은 당장 기생을 그만두고 심의수와 한 집에서 지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심의수의 밥을 챙겨주고 서당에 보내고 돌아오면 또 밤늦도록 함께 공부를 했다. 또한 그동안 모아둔 폐물을 팔아 가족을 부양했다. 그리하여 심의수가 22살이라는 나이에 진사에 합격해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고 나니 심의수는 일타웅 옆에서 떨어질 생각도 하지 않고 공부를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타웅은 과거에 급제한 뒤에 찾으라는 편지만을 남기고 그녀는 집을 떠나기도 했다. 이렇게 심의수의 성공을 위해 모질게도 했다. 그런 노력으로 인해 이후 심의수는 2년 만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게 되었다. 일타웅은 어느 늙은 재상의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재상의 수양딸 노릇을 하며 지내다 심의수의 급제 소식을 듣고 벅찬 마음으로 심의수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물론 주위 사람들도 과거 합격이 그녀의 뒷바라지 덕분이라며 기꺼이 축하해줬다. 장하다. 다 네 덕분이다. 고맙다, 고마워. 그러나 일타홍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다. 남편의 성공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했다. 일타홍은 심희수의 첫 부인이지만 자신이 정실 부인이 되게 되면 자칫 심희수의 앞날에 누가 될 것을 우려해 양반집 교수를 정실로 맞을 것을 권했다. 서방님, 제 말 잘 들으세요. 급제도 하셨으니 이제 양반집 교수와 혼인하셔야 해요. 당신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제가 정실 부인이 되면 저의 출신 때문에 자칫 서방님의 앞날에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서방님께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부탁입니다, 서방님. 심희수는 일타홍과 혼례를 올리고자 했으나 일타홍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양반집 교수와 혼인했고 일타홍은 첩실의 신세가 됐다. 그녀는 질투하지 않고 첩실 지위에 맞게끔 처신했다. 정실 부인과도 사이좋게 지냈으며 시어머니에게도 극진한 효부였다. 이 모든 것이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일타홍도 한 여인일 뿐이니 말이다. 그렇게 그녀의 미담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심희수가 이조 난관에 있을 때는 일타홍은 선조 임금을 배알하기도 했다. 그녀는 그 기회도 놓치지 않고 남편의 승진을 간청하였다. 그녀가 37살이 되던 해에 심희수는 일타홍의 고향인 금산의 군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어릴 적 기생이 되어 상경한 후 고향 땅에는 10년여 만에 돌아오는 일타홍이었다. 그동안 심희수의 성공을 뒷바라지하느라 그녀는 부모의 안부조차 제대로 들을 겨를이 없었다. 일타홍은 부모님을 모시고 친척들을 불러 3일 동안 큰 잔치를 열었다. 일타홍은 가슴속에 응어리진 무엇인가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어찌된 운명의 장난인가? 남편의 출세 가도를 위해 혼신을 다 바치다 모든 것을 이룬 후 허탈감이 사무친 것인지 일타홍은 이름 모를 병을 얻고 말았다. 병세가 깊어지자 심희수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이때 그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상월이라는 시를 남긴다. 우뚝 솟은 초승달 오늘따라 밝고 한 조각 달빛 만고의 정다워라. 넓고 넓은 세상 오늘 밤 달을 보며 100년의 슬픔과 즐거움 느끼는 이 며칠까. 그녀는 결국 금산관아의 안채에서 심희수의 손을 잡고 숨을 거두었다. 심희수에게는 부디 자기를 잊고 시신을 선산발치에 묻어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일타홍의 꽃상여가 금강나루에 이르자 약속이나 한 듯이 봄비가 내렸다.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에 그녀의 관을 덮은 붉은 명정이 젖는 모습을 보며 심희수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 통곡하며 이별 눈물이라는 시를 남겼다. 한 떨기 연꽃은 버들 상여에 실려 있는데 향기로운 영혼은 어딜 가려 머뭇거리나. 비단강 봄비에 붉은 명정 젖어드니 아마도 고운 우리님 이별 눈물인가 보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사랑 가득하시고 매일이 즐거우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